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취업하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 사수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입니다. 제 사수이신 과장님은 언제부턴가 저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제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요청한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에 과장님이 컨펌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 일이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컨펌을 하면서 한두 번 손을 봐야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과장님은 컨펌을 하실 때마다 한숨을 푹 쉬며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하라는 일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장님은 고객이 요청한 것 외에 연관된 일을 더 해준다던가 연관된 다른 서비스를 소개해서 계약을 이끌어내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고객이 요청한 것을 그대로 해주는 것 뿐인데 고객이 요청한 것 외에 더 생각을 해야 하나요? 한 중소기업의 일개 직원으로서 얼마나 크고 좋은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전엘리입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한테 혼나는 것은 어느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이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강의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씨는 운전면허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운전 없이 다니는 걸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차를 운전하기 전 먼저 차를 운전하는 방법부터 배우기 위해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서 운전을 배우게 됩니다. 운전을 배울 때에는 먼저 자동차의 구조와 성능에 대해 배우고 시동 거는 법을 배우는데요. 옛날에는 열쇠로 된 차키를 차에 꽂아서 시동을 걸었었죠. 지금은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기도 하고 모바일로 원격으로 시동을 걸기도 합니다. 차에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아 차를 전진시키거나 후진기어를 넣고 차를 후진시키는 것을 배우고요.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는 법, 또 주차하는 법 등을 배웁니다. 운전에 필요한 지식들을 기본적인 것부터 차례차례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저는 한창 운전면허 시험의 난이도가 쉬웠던 시기에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일명 물면허라고 하죠. 그땐 기능시험에 S차, T차 코스가 없었습니다. 주차도 도로주행의 마지막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기능시험은 바보 아니면 딴다였는데 지금은 S차, T차도 생기고 주차도 기능시험으로 갔더라고요. 네. 교통사고 건수가 많아져서 시험의 난이도를 다시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이 쉬울 때 면허를 땄던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운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운전의 기본을 배우듯 기본적인 마음의 세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와 같이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삽니다. 이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며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원할 때에는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고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현대 선대회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막노동을 하면서 막노동자 합숙소에서 빈대에 온몸이 뜯기며 일했다고 합니다. 또 쌀 배달꾼으로 취직해 쌀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서툰 자전거 운전 실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쌀 배달을 하다가 고꾸라져서 다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주영 회장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삶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었던 정주영 회장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한 발을 내딛는 용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창조성,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하는 추진력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큰 별이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어록을 보면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정주영 회장이 했던 사고가 엿보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100%를 채우지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와 불안은 단 1%도 끼워 넣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은 이봐, 해봤어? 라는 말로 압축됩니다. 자동차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만든 것도 국토 확장의 꿈을 키우며 간척 사업을 성공해낸 것도 모두 이 한마디에서 비롯됐죠. 정주영 선대회장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고정관념을 깨는 기발한 발상으로 언제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1977년 무렵 정주영 회장은 땅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며 많은 반대에도 서산 간척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서산 간척지 사업은 총 길이 7.686m 방조제를 축조해 간척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규모가 상당한 서해안 간척 사업이었습니다. 간척 사업은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들기 위해 물막이 공사를 해서 물을 막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물막이 작업을 진행하던 현대는 최종 물막이 공사에서 큰 난항을 겪게 됩니다. 바로 서해안의 초당 8.2m의 빠른 유속과 9m나 되는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집채만한 바위들도 떠내려가는 큰일이 나게 된 것이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물막이 작업에서 이러한 상황은 절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은 아주 기발하고 괴짜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해외에서 23만 톤급 폐선박인 유조선을 수입해 끌고 와 해류를 차단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완공된 서산 간척지는 101.046제곱킬로미터의 기름진 옥토가 되었고 이곳에서는 단일 경영 농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우리나라 벼재배 면적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50만 명이 1년 동안 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기간은 45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되고 280억의 공사비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폐선박의 가격은 30억가량이었으므로 완전한 이득이었죠. 와, 공사비를 아껴 엄청난 이득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옥토를 만들었다니 정주영 회장의 사고 결과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또 정주영 회장은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에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정주영 회장은 대구와 거창을 잇는 고령교 복구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공사는 시작부터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초만 남은 채 거의 파괴된 상태인데다 가늠하기 어려운 낙동강의 수심,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치솟은 탓에 공사 중단의 위기도 여러 번 겪어야 했죠.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지만 고령교 복구 공사 후 현대건설 임직원들의 마음속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복구 공사로 입은 손실이 회사 경영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은 고령교 복구 공사로 인해 20년간 상환해야 하는 막대한 빚을 얻었습니다. 회사가 유지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경영상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20년이요? 그러면 회사 경영 유지가 가능했을까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령교 복구공사는 오늘의 현대건설을 만든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령교 복구공사는 분명 실패한 프로젝트였지만 현대건설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했던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 덕에 거창댐 확장공사, 부산항 제4부두 신축공사 등을 잇따라 수주하며 회사를 조금씩 일으켜 세웠고 한강인도교 복구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실현은 있어도 완전한 실패는 없다는 신념을 실현해냈습니다. 불안과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호기롭게 극복했던 정주영 회장은 사람의 사고하는 능력을 잘 활용한 인물이었죠. 이렇게 사고하는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민지 씨는 더운 나라 여행 다녀온 적 있으신가요? 네, 동남아 여행도 다녀왔었고요. 해외 봉사로 아프리카에서 살다 온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더운 나라는 대부분 적도 부분에 몰려 있는데요. 이러한 적도 지역의 따뜻한 곳은 여행을 떠났던 나라들 중에 혹시 선진국이나 혹은 잘 사는 나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생각해보니 잘 사는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못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들을 나열해 보면 기온이 뜨거운 나라들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인 물론 한 통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1인당 GDP가 765달러씩 감소하며 점점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대체 기온의 높고 낮음과 국가의 경제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따뜻한 국가와 추운 국가의 격차가 시작되는 이유로 농업을 꼽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농사를 짓고 작물을 생산하는 일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이 추운 지역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 되었는데요. 겨울철 추위로 인해 작물을 수확하는 시기도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겨울 동안에는 수확을 할 수 없으니 굶어 죽지 않으려면 충분한 양의 곡식을 잘 저장해 놓아야 했거든요. 반면 따뜻한 지역의 경우 추운 지역보다는 농사가 훨씬 수월했죠. 날씨가 1년 내내 따뜻하다 보니 열대작물의 경우 1년 동안 계속 수확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추운 지역처럼 겨울에 작물을 저장해둘 필요도 없었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수확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얼핏 보면 따뜻한 지역이 훨씬 유일해 보이는 이러한 환경이 지금의 두 지역 간의 경제적 차이를 불러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따뜻한 지역의 경우 어차피 언제든 열대작물 수확이 가능하니까 수확을 더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잘 저장하는 방법 등을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지역의 경우는 다르겠죠? 네, 따뜻할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확하고 수확한 작물을 긴 겨울 동안 온전한 상태로 저장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 안에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양을 수확하는 방법이라든지
겨울 동안 작물을 온전하게 좋은 상태로 더 보존하고 저장하는 방법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추운 지역과 따뜻한 지역의 농업기술 개발 차이는 현대에 이르러 농업 생산량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가장 크고 발전된 농업기술을 가진 12개국들 중에 따뜻한 열대지역에 위치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이 가장 발전한 국가 탑3가 비교적 추운 북쪽에 위치한 미국, 영국, 캐나다입니다. 심지어 추운 지역 국가의 1헥타르당 작물 생산성이 따뜻한 열대지역 국가보다 무려 5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비록 날씨가 추워서 수확에 어려움이 많았을 때에도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아끼지 않았던 추운 지역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비약적인 농업기술 발달로 농업 생산량이 걱정이 없어진 추운 지역 국가들이 이제 다른 돈이 되는 기술들로 눈을 돌렸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시장이 바로 IT 시장입니다. IT 시장은 그 규모가 2022년 기준 8조 5,100억 달러에 달하고요. 2026년까지 11조 5천억 달러만큼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정도죠. 그리고 진작에 이런 IT 쪽으로 눈을 돌렸던 추운 지역의 국가들에 있어 IT 기술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부의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추운 지역 국가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따뜻한 지역의 국가들은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한 작물들만 믿고 있었다 보니 농업기술의 발달이 추운 지역의 국가들처럼 혁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지역의 국가들은 다른 산업에 눈을 돌려 기술 혁신을 이루고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보다는 당장 수확한 작물들로 생계를 이어가고 오늘 식탁에 충분한 음식을 올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안 그래도 생산 효율이 안 좋은 열대지방의 농업과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곤충과 해충입니다. 따뜻한 지역에는 추운 지역처럼 작물에 서리도 없고 강력한 추위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작물을 갉아먹는 곤충과 해충의 피해가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따뜻한 열대지방의 농촌은 1년 내내 곤충, 해충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 따뜻한 지역의 농물들은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안 그래도 낮았던 농업 생산성이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따뜻한 열대지방의 국가들은 곡물, 과일, 채소 등을 자국 내에서 충분히 충당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따뜻한 지역의 국가들이 수입하는 작물들이 바로 추운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오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기준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을 따져보니 곡물을 무려 1,180억 달러나 수출한 미국, 790억 달러를 수출한 네덜란드, 그리고 각각 700억 달러를 수출한 프랑스와 독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따뜻한 열대 국가들이 추운 지역 국가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듯 농업에서 기온 차이는 따뜻한 지역, 추운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든 계기가 되었죠. 따뜻한 국가와 추운 국가의 경제적 차이에서 우리는 사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사고를 했던 추운 국가는 따뜻한 지역 국가와 생각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추운 지역 국가가 끊임없이 사고를 하면서 얻은 결과는 국가의 미래까지 변화시키고 국가의 부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입니다. 네, 추운 지역 국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잘 사고하여 단점을 이점으로 바꾸었네요.
네, 이렇듯 다른 관점의 사고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가질 때 새로운 발견을 통해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고하는 기능을 배워서 잘 사용하면 삶의 형태가 훨씬 좋아집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고 싶지만 늘 변하는 마음을 따라서 살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을 사용할 수 있고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 주신 사연을 보면서 제가 사회초년생이었을 때 일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첫 회사에서 팀장님이 제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엘림씨, 일을 할 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넓고 크게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관된 다른 것도 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고객의 수정 요청 사항이 들어오면 딱 그것만 열심히 수정했거든요. 엄청 꼼꼼하게 열심히요. 그런데 연관된 다른 것을 같이 고치지 않아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말씀을 듣고 수정사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좀 멀리 떨어져서 큰 것 속에 작은 구성 요소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연관된 것들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익힌 일을 바라보는 방법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일을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 중소기업의 일개 직원으로서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크게 좋은 생각을 해봤자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장 지금은 청취자분의 생각처럼 내가 좀 더 생각하고 노력해봤자 그것이 별다른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괜한 수고만 더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기 위해서도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발전적이게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어진 일만 하고 거기서 확장된 사고를 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력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이 되어 내 자신에게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이 좀 더 사고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